네, 4.19 재보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이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동교동계가 사실상 선거 지원을 거절한 상황인데요. 야야 간의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는 재보선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조금 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보셨는데 오늘 조사를 받습니다. 150여 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인데 오늘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석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 급한 문재인 대표 SOS를 치긴 했는데 반응이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김한길, 박지원 불참하는 바람에 원탁회의가 아니고 반탁회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야당은 참 야당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만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 새정치연합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 동교동계 이른바 호남 세력 또 비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친노 대 비노의 그 계파 갈등이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28 전당대회였죠. 벌써 2달이 다 돼가는데 뭔가 이제 새정치연합의 지지율도 좀 이제 반등하는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도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선 주자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선거 앞두고 말이죠. 당연히 당이 뭉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원탁회라는 건 바로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 가지고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당의 중진들 전 대표했던 그 박영선 의원도 원내대표 했습니다만 문희상, 박영선, 정세균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김한길, 안철수, 박지원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같이 모여서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친노와 이른바 동교동계의 어떤 그 화학적 결합이랄까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라서 이 자체가 상징적인 건데 네. 여기 이렇게 무슨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만 불참을 하게 되면 이거 문 대표의 리더십의 차원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야권 지지자들에게 어떠한 그 이미지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 어떻게 여당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야당을 심판하는 이런 네네. 구도가 관악 그래서 특히 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직 선거가 좀 남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이제 불거지게 된다면 당내 개파 갈등 다시 나타나게 되고 잠복했던 당내 갈등이 그리고 선거에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하겠죠. 야당에게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이분을 빨리 이제 봉합을 해서 지금 김한길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죠. 친노에 대해서. 이걸 빨리 어떻게 봉합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해가 전혀 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는 부분이 좀 있다. 저는 그걸 좀 되살펴보면 오늘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대표 취임한 지 55일째입니다. 28 전당대회 이후에. 네. 근데 이제 28 전당대회 왜 이제 이런 원인이 생기느냐 하는 걸 조금 짚어보면은 28 전당대회 이후에 사실 28 전당대회 이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막말 전당대회가 돼갖고 두 사람이 사실 건너지 말아야 할 그 사실 선을 넘어서요. 네. 막말 전당대회 때문에 그때 사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표가 저질 토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막말을 막 했었거든요. 그 앙금이 굉장히 오래 갔다는 거죠. 또 반대로 따지면은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시에 완전히 올인한 겁니다. 전당대회 때. 그래서 그 앙금이 워낙 깊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바로 지금 그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 동교동계가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동교동계 위기감이 바로 반영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4월 16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선거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선거가, 공식 선거가. 지금 아직 10일 정도 남아있죠, 이유가, 그죠? 이렇게 지금 동교동계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 동교동계 위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년 총선 때 2012년도에 사실 그 호남 쪽에 사실 호남 지역 의원들이 공천 학살을 당했어요. 2012년도에. 그러면은 지금 자칫하면은 내년 총선에서도 학살당할 우려가 있다. 친노한테요. 그렇다면은 이번 보궐선거 전에 사실 그 위기감을 좀 조성해서 뭔가 좀 새로운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안 났냐. 그러나 막상 지금 4월 16일 좀 실제로 되면은 저는 동교동계가 전면에 나서서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위기감을 조성해서 뭔가를 어떤 파일을 하나 손에 쥐기 위한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아마 동교동계가
전면에 나서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좀 나서지 않겠나. 저는 좀 이런 좀 예측을 해봅니다. 저도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요, 아마 자신의 존재감 자체도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허 교수님 말씀처럼 네. 어떤 동교동계로서는 호남이라는 존재감도 이제 부각시켜야 되겠고, 내년 총선도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 또 개인으로서는 지난 2.8 전당대회 때 서운함이 분명히 깔려 있는 것이고, 단지 근데 이게 지난 2.8 전당대회 때 서운함뿐만이 아닌 거죠.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도 여전히 그 서운함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아주 그 고착화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열린우리당 계열과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민주당 계열,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세력들의 어떤 그 연합 세력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 그 이념적으로도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지금 구조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얼마나 많은 당명 변경이 있었어요. 대통합민주신당 했다가 통합민주당 했다가 민주통합당 됐다가 다시 민주당 왔다가 새정치민주연합 때 거의 뭐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이 당명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바로 이런 야당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하고 단지 단기적으로 볼 때 박지원 의원의 어떤 그러한 서운함이라든지 이런 게 깔려 있는 건데, 박지원 의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선당 후사예요. 먼저 당을 앞세우자라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도 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선거에 임박하면은, 선거 기간이 4월 16일인가 정확하게 그게 선거 기간이 있는데 어쨌든 16일인가 정확하게 그렇겠죠. 이제 29일이 선거니까 그 이전에 지원에 나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광주는 말할 것도 없고 광주, 네. 서울, 관악을에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지금 표가 갈려 있는 상태고 야당 대 야당의 분열이 있는 상태잖아요. 관악을이 정동영 후보가 출마하면서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뒷짐지고 있다고는 정치인의 자세와 도리가 아니죠. 그걸 박 의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이런 상태지만 분명히 당이 단합해서 도와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당내 갈등이 항상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문 대표가 지금까지 행보를 해왔잖아요. 그런 대로 긍정평가를 받고 있어요, 긍정평가를. 그런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가지는- 선거운동 하게 될 때가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도와줄 것이다. 동교동계나 뭐 박지원 전 의원이 도울 것이다. 그렇다면 뭐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이대로 가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래서 같은데요. 제가- 일각에서는 좀 더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목소리도 그렇죠. 나오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교동계 위기를 이 상황으로 그대로 지켜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왜냐하면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지금 그 여론 지지도가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냐면은 동교동계가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있다면은 그건 충분히 동교동계가 뭐 새로운 야권발 정계 개편을 하지만은 지금 동교동계에서 인물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문재인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물밑 접촉을 해서 호남 지역을 상당 부분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지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단호하게 자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남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되고, 또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얻고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총선 대선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은 그런 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치죠. 서로 협상해서 필요한 부분을 주고 또 필요하면 안고 가고 이렇게 하지. 그 동교동계 필요 없어, 오지 마,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기회에 친노 비노 이런 문제, 그리고 동거된 관계에 어떤 거리감을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좀 일정 부분 정리가 되지 않겠나. 네. 그래야지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서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아니다라고 외고집을 부린다면은 네. 어쨌든 야권 분열은 불보듯 뻔하죠. 그럴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과연 사랑을 받겠냐 하는 부분이죠. 그건 선택의 네.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예. 상황에서 한학갑 총재가 좀 더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동영, 천정배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을 망해가는 고려 왕조로 비유하기까지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학갑 총재는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뭐 야당과는 거의 선을 그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일환이라고 보고, 만약에 정동영 청정배 의원을 이렇게 정말 당선을 시키려고 했느냐, 저는 이렇게 보진 않아요, 사실. 한학갑 총재는 이미 뭐 호남의 대표성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상실했다고 봐요. 단지 어떤 뭐 선거 공학적으로 말이죠.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지금 우리 허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재표는 불가피해요. 그리고 문 대표의 존재 가치는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아마 지도력의 손상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말이죠. 네. 그런 일환에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동영, 천정배 두 사람을 뭐 아끼고 이 사람들 반드시 당선시켜서 지금 우리 한국의 야권이 이 뭔가 분열하지 않고 새롭게 재편해서 진보 진영 대표가 뭐 이런 식의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네. 정말 야권이 이제 정말 뭐 정의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새정치연합도 있고 다 있는데 국민 모임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여러 정치 세력들이 정말 하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동영, 천정배가 당선돼야 된다라는 그런 충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네. 이건 상당히 선거공학적인 차원 플러스 어쨌든 현재 야당에 상당한 그 타격을 입히는 전 이런 발언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네. 어떤 과거에 쭉 해왔던 한화갑 총재의 정치적 역정으로 볼 때 오늘 한화갑 총재 나름대로의 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네. 저도 평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전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현재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울 판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특히 관악을은 지금 새누리당이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네. 없죠. 정동영 전 의원이 나름대로 그래도 인지도가 큰 정치인이잖아요. 네. 대통합민주신당 17대 대선 후보도 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를 분산시킬 수밖에 없죠. 게다가 관악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호남의 그 영향력은 상당히 커요. 관악을이라는 지역구가. 그러니까 당연히 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선 오신환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동영 후보하고 정태호 후보는 뭐 지난 참여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인사인데 당연히 표가 갈라지니까 아까 뭐 반사이익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관악을 선거는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되고 말았어요. 네네. 이건 뭐 더 무슨 여당과 야당의 어떤 선거 공약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거 구도의 문제이고 어떤 그 선거 공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대로 간다면은 여권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33%좀 넘게 그렇죠. 득표를 했던 적지 않은 걸로 표를 알고 얻었죠. 있는데요. 네. 그 새누리당 지지층이 뭐 30% 이상 콘크리트 지지율로 득표를 해준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관악을에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그렇죠.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부지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 지금 관악을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전통적인 야당 텃밭입니다. 그리고 그 호남 세력, 호남 지역 분들이 한 40% 이상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남 분들도 상당히 거기 관악을하고 광주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동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별도로 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관악을이나 광주,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천정배 의원이 그렇게 앞서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정동영 지금 관악을에서 정동영 후보가 지금 많이 뭐 앞선 게 아닙니다. 최저의 집권이면요. 뭐 인지도는 높지만은 그 인지도가 표로 과연 연결되기를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는 거기 이제 관악을 같은 경우도 호남 분들이 이제는 많이 이제 흔들리고 또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에서 밀착형 소위 말하는 공약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과연 이 지역 발전에 이 지금 도움이 되겠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동영 의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탈당과 그다음에 또 창당을 이 4번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과연 이 굉장히 좀 신선한 이미지를 갖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면 정동영 의원이 관악을이 되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세모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차라리 이런 기회에 뭐 어떻게 보면은 야당 분열 이 상황을 그냥 또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네. 여당을 선택할 수도 있죠. 네네.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 지금 여당도 해볼 만한 지역이다. 예.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될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앞서 이 동교동계가 결국에는 도와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는 뭐 신당이나 분당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제가 볼 신당과 그 야권발 정계 개표는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천정배나 정동영이 같이 다 살아나와야 됩니다. 네네. 살아나온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지금 그 하나가 전 총재가 이야기했듯이 네. 뭐 이게 고려왕조 망하는 고려왕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가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할 사항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은 뭔가 정계 개편이 일어나야지 본인이 역할이 있어요. 근데 정계 개편이 일어나자면 본인이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잊혀진 인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정당이라는 것은 인물 중심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천정배 정동영 의원을 보고 네. 정당을 만들어질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천정배 이 두 분이 만약에 이번에 원내 진출을 한다면은 네네. 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쨌든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의 어떤 그 심판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야권의 재편은 불가피하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러한 일이 그렇게 썩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천정배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 같긴 하죠. 아까 잠깐 모니터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데 광주 민심이 전 전략적 판단이라든지 전략적 선택을 하는 쪽으로 많이 작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히 어떤 지역주의에 입각한 이런 것보다는 누굴 당선시키는 것이 향후 새누리당을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식의 전략적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광주에서 처음에 좀 앞서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선거가 진행되면서 네. 저는 사실 호남표가 천정배 전 의원을 그렇게 지지하리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네. 이 관악을도 마찬가지예요. 관악을도 호남의 유권자가 많다 하더라도 또 이 표심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관악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8년도 이후에 한 번도 여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거든요. 단지 이번에 이제 워낙 야권표 분산 때문에 여권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선거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민심이 흔들지 또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천정배나 정동영 두 분이 당선된다면 이건 야권의 정계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관악을이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이 관악을은 과거에는 상당히 그 인구 이동률이 적은 지역입니다. 네. 되게 보면.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인구 이동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년 동안 이게 뭐 전통적인 야당 텃밭이다 이렇게 안심 놓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판세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저희가 또 전해드렸었는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검찰에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가 핵심인데 지금 자원개발 비리 첫 타겟이잖아요. CEO로는 처음으로 소환된 건데 어떤 조사가 이뤄질까요? 지금도 소환종 이 회장에게는 그 비리 그리고 유용, 이런 횡령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원개발의 첫 소환자예요 지금. 우리 자원개발에 관련된 수사는 지금 3월 10일 날 지난달 10일 날 이완구 총리의 담화에서도 나타나는 네. 거예요. 아주 적실했어요. 부패와의 전면전을 얘기하면서 해외 자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배임이라든지 부실 투자나 비리 이런 것들은 척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소환종 회장은 국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히 성공불융자라고 네. 성공을 하면은 이제 원리금도 상환하고 지원받은 원리금도 상환을 하고 또 추가 부담금도 내되 만약에 이 자원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성공불융자라는 거거든요. 이 성공불융자도 330억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일반 융자도 한 130억 받았고 거기서 회수금은 거의 없단 말이죠. 이런 거는 총리 담화가 꼭 아니더라도 말이죠. 네. 검찰이 계속 수사도 해왔던 것이고 일단 첫 케이스예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 회장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비자금 조성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송환종 회장의 경우는 전 의원이죠. 19대 의원에다가 지난해 이제 그 의원직 상실했어요. 17대 때는 비례대표 낙선했었고 송환종 자유선진이라고 당선됐었는데 19대 때. 근데 이 양반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비리 횡령뿐만이 아니라 비자금 또 조성 혐의도 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소환이 되는 건데 구속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경남기업 꼭 이렇게 특정인을 지적해서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 이 지금 자원 외교 관련해서 자원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어떤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경남기업이 지금 이제 초점이 돼서 이 수사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의 기본 시스템이 돼 있는 이것을 굉장히 악용을 했다. 그 악용한 사례들이 이제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아까 성공불융자로 해서 손실 본 게 3,700억입니다. 그 3,700억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송환종 회장이 지금 그 성공불융자 관련해서 일단 비자금을 그것을 갖고 실제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이 또 원래 성공불융자라는 것은 네. 그래서 제가 자원 외교를 자원 개발할 사람들이 100만 원을 필요하다 이러면은 3대 7 정도로 70%는 본인이 돈을 만들어야 되고 30%는 정부 융자를 줍니다. 네. 그럼 거기에 성공하게 되면 30%만큼
그걸 지분을 정부가 갖게 됩니다. 실패하면은 그 부분은 안 갚아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마치 뭐 이 성공물 융자라고 해서 뭐 정부가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70% 넣어야 될 부분들도 자기가 돈을 못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결국 공적 자금을 일단 횡령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했지만은 아니 자원 개발하면서 성공물 융자로 해서 정부가 3,700억을 손해봤다는데 지금 그 어마어마한 돈을 왜 국민들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을 뭐 특정 기업을 아마 검찰에서 특정 기업을 상대로 이 수사를 해서 뭘 그 이명박 정부를 뭐 어떻게 네. 겨냥해서 하는 수사는 아니다. 이거는 어차피 한 번은 털고 넘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사항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송환종 회장 건뿐만이 아니라 이 성공물 융자라는 게 1984년도에 이 제도가 이제 신설이 됐어요.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209개 사업 중에서 205개 사업이 성공물 융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거의 한 190개 정도가 거의 자원 그 투자 금액을 회수를 못할 걸 알면서도 이렇게 됐다는 거는 굉장히 네. 큰 문제예요. 이 부분을 자원 외교라는 게 시간이 꽤 걸리고 투자 회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런 논리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더 있을 수 없는 논리죠. 이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공물 융자가 네. 좀 문제가 뭐냐면요. 성공물 융자를 받으려면 위원회가 있어요. 뭐 변호사, 학교, 교수, 전문가들 다 모여 위원회가 있는데 그 뭐 언론에서 나왔겠습니다만 사실 성공물 융자로 자원 개발하는 거는 그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해외 자원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정 부분은 손해를 감수하고 해서 자원을 개발하는 건 맞는 거예요. 다만 왜 대통령이 말이나 한마디로 그냥 검토 한 번 없이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냐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철저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부실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